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의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 네. 저희가 이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를 시작한 지가 벌써 21회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빠르죠. 네. 20차례 걸쳐서 제주 역사를 배워왔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 좀 많은데 일단 뭐 초반에 했던 탐나공국시나 예, 제가 또 현장에도 직접 갔잖아요. 맞아. 목함이 딱 떠밀려 와서 열었는데 거기 이제 황노알 해변에서 이제 말 발자국 그것도 이제 기억이 나고 가고 싶지만 못 갔던 섬 이어도도 생각이 나고 재밌게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리고 또 뭐 절절한 사랑 이야기 홍윤혜와 조정철의 사랑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 하나만 꼽기는 좀 힘든데요. 네, 저는 요즘에 한라산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한라산 유산기라고 해서 우리가 겐태 오, 이야기 생각난다. 기억나죠? 네. 뭐 산 오르면서 독주도 마시면서 친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을 좀 복습도 할 겸해서 몇 가지 퀴즈로 퀴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퀴즈는 네. 제주라는 호칭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시기. 아이. 좀 쉽다. 아이. 고려잖아요. 맞아. 네. 이건 너무 쉬웠죠? 두 번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탐나, 뭐 삼모라, 탐모라 이렇게 불렸던 탐나가 1223년 고려 고종 때 제주로 이렇게 개칭이 됐습니다. 네. 맞죠? 자, 두 번째 질문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주에 이것과 이것을 뒀어요. 지방관직의 명칭이기도 한데요. 이것과 이것 뭘까요? 이것과 이것. 근데 이거 배웠었나? 이 광해군 유배 왔을 때 하기사님이 잠깐 설명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힌트를 주면 하나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격이고 하나는 지금으로 치면 시장격인 거예요. 하나 생각나요. 뭐? 판관은 생각나요. 판관. 다음 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네. 부사와 판관인데 부사가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도지사. 그리고 판관이 지금으로 치면 시장. 근데 이 퀴즈를 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돼서 그런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고려 조정에서 보낸 제주 최초의 판관인 이 인물과 그리고 이 인물이 만든 제주의 문화입니다. 오늘 재밌겠는데. 두 분 함께 모셔볼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제주문학과 명예관장을 맡고 있는 김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는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인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판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판관. 어떤 역할을 했던 직인가요? 예, 고려 역사를 전기 후기로 나눈 기준을 보통 이제 그 무신의 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신의 난 이전은 전기, 그다음 무신의 난 이후는 후기라고 하는데 제주가 그 본격적인 그 탐나국에서 고려에 복속된 게 110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1170년 저기 무신의 난 이후에 이제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이 되는데 이 판관은 고려 후기, 그러니까 무신난 이후에 1220년대에 최초로 제주에 파견이 되는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제주가 이제 제주 그다음에 대정, 정의가 있었지만 고려 시대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현령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신의 난 이후에는 부사, 그리고 나서 목사로 변화가 되는데 판관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 역할이라고 좀 봤는데요. 조선 시대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정의현과 그다음에 대정현을 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현관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럼 뭐 행정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그렇고 그런 실무를 담당하는 그렇죠. 책임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 향리들을
지휘 감독을 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조세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군역의 업무를 갖다가 맡아서 실질적인 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관도 네, 그 당시에 목사처럼 부임을 해서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주 판관이 부임했을 때 네. 제주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주는요 탐나국이었다가 이제 고려에 복속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왕족도 그대로 있고 탐나국의 왕이랑 왕자들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도 있고 또 그때 당시 탐나국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있어서 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서 토호라고 해요. 지방의 호족들, 지방의 세력을 갖고 있는 호족들이 만만치 않게 그들의 세력이 아주 음으로 양으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던 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내려가서 행정력을 펼쳐라 해서 보냈는데 와 보니까 토호 세력들이 지금 위세를 아직 계속 펼치고 있으니까 아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옆에 밭은 왕족의 밭이거나 오른쪽 밭은 귀족의 밭이고 고위 관리 계급들. 그러니까 사면 초가로 백성이 여기에 의해서 조금씩 잠식당해서 내 밭은 어느 날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행정력을 펼치기 쉽지 않았을 때였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때죠. 그때 최초로 판관으로 온 사람이 바로 김구였던 네. 거죠. 네. 네? 김구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김구 선생님하고 좀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이름만 같은 거죠. 네. 그 이름들은 다 훌륭해요. 맞아.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그 김구는 홀직포라고 하는데 혹시 공자의 성을 아세요? 공자의 이름, 성과 이름. 성은 공이요, 네. 이름은 자. 구. 네, 구. 그래서 공자를 닮고 싶다. 우리 아들이 공자의 그런 학식을 유학적인 학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의미로 구라고 이름을 바꿨죠. 개명을 한 거구나. 처음엔 101 김백일이었는데 구라고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총명했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향리 출신입니다. 중앙 귀족 출신이 아니고 그러면 요즘에 조선시대의 향리와는 다르게 이제 고려시대 때는 그 집안의 세력가였거든요. 그래서 김구의 아버지부터 중앙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12살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진사시험 정도. 아무튼 어렸을 때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사에 합격한 후에 이제 개경으로 가지 않고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22살에 과거에 합격을 하는 거죠. 이때는 지공고라고 해서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네,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지공고 김인경 선생한테 2등으로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 시 부분을 떠나가지고 외교에도 상당히 능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1260년도에 원이라고 호칭을 개명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그 황제국이 되려면은 이름이 두 자가 붙으면 안 돼요. 한, 송, 당, 송, 원, 명, 청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원이라는 이름이 1260년도에 붙습니다. 그 유명한 몽고의 태조죠. 쿠빌라이. 쿠빌라이가 이제 하는데 그 2년 전인 1258년도에 표전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이 글이 상당히 쿠빌라이를 감동을 시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고려가 망하지 않고 부마국이라고 하죠. 사위국으로서 그 정체를 이어나가게 할 만큼 그러니까 시나 그다음에 외교에 상당히 능통했던 분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김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고려의 실리를
그 가져오게 하는 그런 문장을 짓기가 글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문장. 그 외교 문서를 이제 문표 전문이라고 하서 네. 선생님이 말하는데 저도 글을 써보지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실속을 다 차리는 거를 그 교묘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몽골 쿠빌라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잖아. 실은 다 좀 내줘야 되는 건데도 원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 휩쓸어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고려 이외에. 고려만이 국호를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23살에 제주도 왔을 때 이미 백성을 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나라의 이름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네. 어쩌다가 그럼 제주에는 오게 예. 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제가 그 진행자분한테 여쭤볼게요. 진행자분은 KBS에서 첫 발령지가 어디였어요? 저는 제주인데요. 아, 처음에 지포 김구 선생도 저기 22세에 과거에 2등으로 합격하고 나서 첫 발령지가 이 제주의 판관입니다.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고 나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이야 성적 순으로 이제 발령이 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를 끌어준 사람이 있어서 발령이 났는데 한 2년 있다가 첫 발령이 난 데가 제주라는 거죠. 23살에 와서 이제 5년 동안 있었는데 당신은 문인을 우대해 주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에 만일에 발령 냈으면 좀 뺏기는 사람은 안 오죠. 오지 않지. 내가 그 제주도가 어디라고 말도 글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김구는 온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제주의 첫 판관으로 왔는데 네. 당시에 그 판관보다 높은 부사가 있었잖아요, 제주에. 이분의 그 행운 중에 하나가 최자라는 그 부사 자기 위의 상관을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사람은 사지에 떨어져도 좋은 상관을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장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펼치려고 해도 도지사가 안 밀어주면 예산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가 아주 그냥 짝짝꿍이 잘 맞아서 행정이 시장과 도지사가 아주 죽이 잘 맞아서 하니까 이것이 정착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럼 최자 부사. 네. 최자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최자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고려의 3대 시화집, 이제 같으면 문학평론집이 있는데 그게 이인로의 파한집. 파한집은 아주 얇은 페이지인데 파한집을 보충해서 최자가 쓴 게 보한집이라고 두꺼운 책이고 그다음에 이규보의 백운소설 해서 요새는 이제 수필이라는 장르가 나왔기 때문에 수필의 원조격인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최자가 문학적으로 문장가였네요. 문장가였고 뛰어난 학식과 행정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구 판관도 글을 잘 쓰니까 또 글 잘 쓰는 부사, 최자 부사가 또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왔는데 와도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맞죠. 공무원 들어가서 첫인상이 나쁘고 부딪히면 자식 건방지네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최자는 마침 아들하고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은 과거 시험을 보려고 이제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최자가 올해 과거 시험 문제를 입수한 거예요. 입수해가지고 김구하고 저녁 때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올해 과거 문제는 이랬다고 하는데 당신이라면 답을 어떻게 쓰겠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 줄 알았더니 답안지를 쫙 써가지고 와서 줬는데 최자가 읽어보고는 아들한테 야 이건 최고의 모범 답안지야. 너 이거 가지고 공부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눈에 그 실력을 알아보고 김구 판관의 행정시책이라든가 이후에 김구 판관을 하는데 밀어줬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최자 부사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좀 있었겠네요. 둘 사이는. 46세, 23살 차이. 아 그래요. 어. 진짜 아들뻘이었네. 아들뻘이죠. 아들뻘인데도 존경을 할 수밖에 없게 김구의 실력이 뛰어나고 인품까지도 좋았다. 좋았다. 예. 그러니까 최자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단지 공부 답안지 하나만 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재상반열에 오를 만큼 유능한 두 사람이 나중에 과거 후위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주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화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빌레도 이런 빌레가 시커먼. 개매 맛이 주서도 돌멩이뿐이고 파도 이놈의 돌덩이뿐이니 어느 재랑 여길 다 볼랑 농사를 지우쿠가. 걔도 어떤해요. 벌어먹을 땅이라는 건 손바닥만한 이 빌레뿐인데 새끼들 안 굶기 전놈인 이 땅에서라도 벌어서 아주 어떤해요. 아이고. 당시 제주는 들이고 바치고 온통 돌무더기로 가득하던 때로 돌멩이를 골라내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네들 뭐 하나? 보시다시피 벌어먹을 땅 손보고 있었죠. 근데 양 해도 이놈의 빌레는 돌멩이뿐이니 뭐 죽겠습니다요. 에헤이,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땅은 얼마 전부터 4명이로 된 땅일세. 예? 나리 땅이라고요? 에이 무슨 말씀을. 손바닥만 하긴 해도 양 이 땅은 저희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입니다요. 아니, 자꾸 하신 자네 부친하고 이미 끝난 얘길세. 자네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내게 진 빚이 있는데 그 빚 대신 이 땅을 내놨단 걸 모르나? 예? 빈맛이? 우린 그런 소리 원 들어본 적이 무엇인데 맛이? 암튼 자네들은 이 땅에서 손 떼게. 여긴 내 땅이다 이런 말일세. 억울하다 억울해. 저렇게 당시의 하면 안 지방 되죠. 세력가들은 온갖 이유로 힘없는 주민들의 토지를 빼앗아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 김구 판관. 저게 어찌된 일인가? 그게 말입니다요. 글쎄 저자는 고을에서 이름난 세력가 열시다. 대단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해서 그를 거역하는 자가 없었죠. 아마 지금도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저 부부의 땅을 뺏는 듯합니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권력을 믿고 서민들의 땅을 빼앗다니. 당시 서민들은 지방관과 벽에 빌붙은 토착 세력들에게 2중, 3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옛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인지 크게 실랑이를 벌이며 관하로 들어서는 두 사람. 하자고. 노라니까. 또 시집이 위를 좀 가려 두십시오. 아니 웬 소란들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놔 두거라. 그래, 무슨 일이냐? 아이고 시상에 나 벌건 때 낮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야. 요란들 그만 떨고 얼른 고하게. 요 들을 밖으로 나가면 소인가 이놈이 경작하는 빠시이신디양. 글쎄 요놈이 하루가 다르게 제 땅 쪽으로 야금야금 넘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무슨 소리라? 글쎄 원래부터 거기까지가 나 땅이라게. 뭐? 다툼은 그만두고 상세히 얘기해 보거라. 그러니까요 그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콩밭을 둘러보러 나온 김 씨. 그런데 그거 참 이상하네. 여긴 분명히 나가 콩을 심겨 놓은 자리인데 누가 여기다 검질맹 쌓아놔신 거임. 방금 뽑은 듯한 잡초가 자신의 콩밭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이 바까. 바까. 무사.
아이 바쁜 건 알지만은 혹구만 이리 좀 와봐게. 아 무사 딱 바쁜 사람 영 오라 가라 해미석에. 혹시 자네가 이리다 이 검질 싸서? 내가 해주게. 아니 뭐 하는 거라? 이린 나가 콩가랑 벌어먹는 거 몰랑 지금 이 검질 쌓아놓은 거? 아 고만 보난 인형네 콩랑이 줄기를 뻗엉 우리 밭 쪽으로 자꾸 넘어오난 그거 곱가르된 그 검질 싸서. 아니 무시가 어떠? 아니 이리까지가 나 땅이 난 우리 가지가 거기까지 뿌리 내려 간 걸? 그건 어떤 걸 거라? 그럼 인형네 콩랑이 우리 밭으로 이렇게 넘나드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고만시하게? 참 그 사람 뻔듯한 사람이여. 개민칭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라 뭐라? 뭐 해보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오고 지금 아니,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요. 어허, 거참 애매하구먼. 일단 알겠으니 다들 물러가 있도록 하여라. 예. 당시 이렇게 밭 경계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김구 판관. 그때는 또 지금처럼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땅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 그러니까 관장님 그때 제주 상황이 당시 어땠어요? 그때는요, 그 권력 있는 투호 세력들이 힘없는 백성 거 뺏지 못한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이렇게 뺏으니까 경계 침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렇게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임시 방편으로 해결해 놔도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다시 또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영구적인 해결 방안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력들과의 싸움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치되 강자도 따를 수밖에 없고 천재지변에도 끄떡없는 어떤 방안을 이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백성들이 막 진정서 내어서 상감마마 그냥 이 사람 저희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좋은 목무인관이 제주도는 드물었죠. 아니 서울 올라갈 생각만 땅이라도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이라도 많았으면 뭐 덜 싸웠을 텐데 당시 제주 땅이 그게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농사짓기에는.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이 얼마 없는 데다 그나마도 그러니까. 돌바닥인 데다 또 이 토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농사도 짓지만 말과 소의 먹이로 백성들의 밭을 이용한 거지. 풀어놓고. 보리가 익어갈 무렵이라든가 뭐 이제 콩이 익어갈 무렵에 밭에다가 들여놓고는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몰아내 버리면은 증거 내놔봐 이렇게 하는 거죠. 말과 소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진짜 일반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 고려 시대건 조선 시대건 간에 그 상당히 일반 백성들은 힘들었는데 제가 진실 씨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세금을 여러 가지 종류를 내죠. 네. 그 중에 가장 부담되는 세금이 어떤 부분이에요? 가장 부담되는 거는 종합소득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종합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네. 부가세가 네. 좀 부담되지 않나 네.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중국의 당나라에서 처음으로 채용을 한 그 조용조 제도가 우리 고려와 그다음에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저기 됐는데 보통 뭐 어렵게 조용조란 말보다는 그 조는 재산세입니다. 고려 시대 때 가장 힘든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저기 농민들은 땅이 별로 없으니까 재산세는 부담이 안 되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열심히 가가지고 여기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해장성 싸면 돼요. 근데 가장 힘든 게
그죠. 마지막. 그럼 곡물은 사람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콩을 한 가마를 1년에 내라. 그러면은 내 먹을 식량도 없는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렇듯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와서도 너무나 백성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밭에 저기 토후에 소가 말이 한 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농사는 끝나는 거죠. 그 부분이 그 세금보다도 더 힘들었던. 고려 후기에는 제주도는 네. 그 말의 산지였잖아요. 그렇죠. 몽고가 아예 탐라 총감불에서 직속으로 직속령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네. 경작지에 말과 소가 들어가면 네. 이렇게 밟아주니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밟아주면 좋죠. 좋은데 근데 막 자랐을 자랐는데 때. 그러면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죠. 맞아 네. 맞아. 거기에다 뭐 흉작이라도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것도 채우지도 못할 거고. 예, 태풍이 온다든가 그래서 다 날러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역사 기록에는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게 마소에 의한 침탈이다. 피해. 농작물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가보면은 쑥대밭이 되어 있으면 그 농부의 절망은 정말 힘들죠. 빨리 해결책을 줬으면 해결책을. 자,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은 김구 판관이 이 일을 잘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요. 풀로도 이렇게 경계해보고, 하지만 애매하진 마찬가지. 선으로 이렇게 좀 그어보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둬선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질 게 뻔한데. 그러던 중 김구 판관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바로 돌이었습니다. 옳다. 바로 그거야. 어이 김씨 박씨 이리 좀 와보게. 나오셨습니까요, 사또? 보아하니 이 땅 경계를 가지고 싸우는 게 너희들뿐만이 아니더군. 그래서 생각해낸 건데 자네들 밭에 있는 돌들을 모아오게. 예, 돌들을요? 아니, 그 돌들은 뭐에 쓰시게요? 에헤이 돌들을 모아오라면 모아올 것이지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나? 예. 영문도 모른 채 밭에 있는 돌들을 모으는 두 사람. 밭에 돌이 많으니 돌을 모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무더기의 돌이 금세 모아졌는데요. 아이고. 자, 이제 이 돌을 가지고 원래 자네들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구역까지 싹 해놔. 예, 돌을 쌓으라고요? 돌을 길게 쌓아서 선을 만들라는 말씀이시잖나? 예. 농사 짓느라 바빠 죽겠는데 저거 또. 김 씨와 박 씨는 둘이 합의하에 경계를 정하고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밑돌을 고인 후 그 위로 쓰러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얼마 후 길다란 돌담이 생겨났고 하나의 공간이었던 넓은 콩밭은 돌담을 경계로 두 개의 밭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이제 명확해졌지? 예. 이 돌담이 바로 자네들의 밭을 경계 삼을 선이네. 이방, 예. 앞으로는 모든 밭에 이 돌담을 쌓아 경계를 삼도록 명하게. 예, 알겠사옵니다. 이렇게 돌담이 쌓아지자 이후 토지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돌담의 기원은 동문선에 나와 있는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돌을 모아 밭에 담을 두르게 하니까 경계가 확실해져서 이제 네. 백성들이 편안하게 됐다라고 돼 있네요. 아니 완전 이거 제주의 솔로몬이잖아요, 김구 선생님은. 맞아요. 정말 훌륭하신 그 분이세요. 근데 제주에 돌이 이렇게 많은데 김구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는 밭담이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삼국사기를 기록을 보면은 신라 지증왕 때 502년에 저기 우경이 시작됐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하고 백제는 그 우경을 안 했냐?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죠. 분명히 했다는 거죠. 단지 기록만 저기 신라 지증왕 2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삼국시대 그 정도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그렇죠. 일본이나 그다음 프랑스 이런 데에서는 뭐 역병이 넘어오는 곳을 막기 위해서 돌을 쌓고 뭐 했다고는 하지만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무신의 난 이후에는 그 세력가들이 산을 경계로 그다음에 냇가 하천을 경계로 자기 땅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땅을 무지하게 침탈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지포 김구 선생이 이것을 공식화했다라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감귤 감벌 정책을 도청에서 하면서 감벌한 곳에는 평당 얼마씩 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행정 시책으로 편 거예요. 밭에다 자기 밭에다 돌담을 쌓은 집은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제주시에서 그런 식의 행정 시책을 펼쳤다. 여름에 태풍 와가지고 흙은 쓸려갔는데 밭의 경계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싸울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다음 해는 더 많이들 신청하고 해서 밭담 이것이 정착이 행정 시책을 펴도 주민이 안 따라주면 맞아요. 그 시책은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너도 나도 없이 호응하면서 이제 좋은 행정 시책이 정착된 최고의 사례인 거죠. 아니 밭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걸 보면 효과는 뭐 그야말로 대박인 거네요. 단순히 너와 나의 경계뿐만 아니고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바람을 막아준다는 얘기는 눈보라도 막아주고. 예, 이제 거기에 그 저기 흙을 다른데 그 양분을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 습기요. 예, 습기 보전. 예, 습기 보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마, 소나 말이 들어와서 하는 것 저기 방지해주고. 혹시라도 저기 정말 불이 나도 이게 확산되는 걸 막아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봄 되면은 마소들을 위해서 들판에 불을 놨는데 그때도 이 돌 방화벽이 돼버렸고 해서 이게 정말 여러분 말대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럼 이 김구 판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겠어요. 그 1600년대에 나온 이원진의 탐나지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지의 첫 그 사례인데 탐나지에서도 나오고 이영상의 탐나술력도에도 나오고 김구 판관의 사례는 계속해서 나와서 한 역사책 한 8개에 나와 있어요. 제주도에 목사로 왔던 사람들은 최고의 성공한 사례, 행정 사례집에 수록될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정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의 고충들, 어려움들 이렇게 세심하게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영정조 시대가 들어오면은 실학이 본격적으로 조선 시대에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사구시로 잘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과거에 했던 분들에 대한 행적을 찾습니다. 그때 지포 김구 선생이 제주도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1220년대에 했으니까 한 500년 전에 벌써 일반 백성을 위한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천한 분이다라고 해서 지금 방금 제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군데, 8군데의 책에 그 내용이 부각이 돼서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져 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판관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백성들도 그걸 다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 마음을. 그때 당시는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백성들은 사실
이 한문을 잘 못 읽잖아요. 그래서 지도층은 알았고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도 땅 때문에 싸우는 일은 확실히 적어졌을 것 같아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거의 입에서 입으로 행정 사례로 좋은 행정 사례로 이제 그 전해 내려온 걸 글 쓰는 사람들은 기록해 두고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고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와 또 백성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이 밭담이 사라질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주 돌문화의 원형을 잘 말해주고 있는 뭐들. 제주 사람들의 섬 개척 역사가 배어있는 생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김구 판관 이후 200년이 지나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돌담의 폐단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하, 제주 백성들이 모두 밭머리에 담장을 쌓아서 마소가 밟는 것을 막고 있는데 만일 외적이 침입하는 사변이 있을 경우 말을 달릴 수 없으니 방어상 중요한 지역에는 이를 철거하여 말 달리는데 편리하게 하소서. 이런 돌담의 폐단에 대한 논의는 중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중종은 제주 돌담을 무너뜨리면 곡식을 해치면 물론 백성의 원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주 사정을 감안해서 부득이할 경우에만 돌담을 헐어 작은 길을 내도록 명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 시에 말과 맞아요. 그게 달릴 길만 좀 내어주라. 탱크가 가는 길을 이제 저기 한다 했는데 다행히 왕도 지혜롭게 그 전쟁 그 지역만 약간 풀라고 한 거잖아요. 어쨌든 관장님 그러면 조정에서도 그 밭담의 중요성을 알고 그 조금만 이제 양보를 하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제주는 밭담이 굉장히 중요한 농업을 보호하는 관건이라고 얘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주의 그래서 나중에 목장담이라는 것도 생겨요. 한라산에. 목장담이요? 목장담을 상잣, 중잣, 하잣이라고 해서 말들이 목장에 한라산에 올라가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록담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제 그 중간까지 돌담을 쌓아서 가둬놓고 또 하잣이라고 해서 상잣, 중잣, 하잣 세 군데에 한라산 돌아가면서 목장담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하면 이제 돌 문화가 유명한데 이 돌 문화 중에서 밭담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이죠. 제주의 돌담 문화에서 이제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키우기 위한 부분은 이제 그 몽고가 이제 탐나 총간부라고 해서 직할령을 만들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그걸 잣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잣성은 하잣성, 중성, 상잣성에서 세 군데를 쓴다고 하는데 제주의 돌문화 방금 이제 그 위기라고 봤는데 사실 고려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구라고 하죠. 왜구의 침입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왜구의 침입도 있었지만 고려 시대 마지막 아마 이것도 이제 다음에 주제가 되겠지만 삼별초의 난이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서 시작해서 진도에서 다시 이쪽 이제 제주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때 환해장성을 쌓거든요. 그 돌은 물론 바닷가에 있는 돌도 쌓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진성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기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성을 쌓게 돼요. 그때 약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제주의 밭담은 그 고유의 기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계를 위한 뿐만이 아니고 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대박이에요. 하나의 정말 제주 문화로 자리매김했는데 그래서 그 제주의 밭담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올해가 10년째가 된다고 하던데 밭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 여러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혹시 뭔지? 한라산. 예, 한라산이 뭐예요? 한라산이요? 화산섬. 화산섬. 그래서 화산. 제주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이죠. 근데 이번에 이 돌담 가지고 저희
제주도에서 하나 더 올리려고 해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그것을 돌담 가지고 제주도의 돌문화를 가지고 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 집에 있는 돌담, 그다음에 밭담, 그다음에 산담, 그다음에 잣성, 그리고 또 바닷가에 가서 저기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환해 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 소금밭 원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해녀 분들의 불턱 이런 부분들, 이런 문화들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냥 돌은 자연으로 있다고 하지만 밭담, 산담 이런 부분 하니까. 그래서 저기 제주도청에서는 2029년도 지금 2024년도니까 한 5년 정도 남은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도의 돌문화를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밭담 축제라고 있잖아요. 이게 매년 열리는 거죠? 해마다 열리고 있고요. 올해도 11월 2일 날, 3일 날 저 해원 월정 해안도로변에 그서 열리는데 지금 도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와서 여러 가지 기념품도 보고 아이들하고 현장 체험, 돌담 쌓는 것도 체험해 보시고 걷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밭담을 쌓는데 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가서 맞아. 직접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밭담 쌓는 게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맞아. 그냥 손으로만 덩덩 하는 것 같은데 기계로 쌓은 듯한 그리고 이제 가시런함을 이제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 뚫린 돌이 갖는 맞아요. 뭔가 이야기가 담아있는 돌멩이 하나. 육지 사람들은 지금 제일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 기념품이 제주도 돌이에요. 현무암이. 그래서 제주도 돌은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제주 돌이 스토리가 가득 구멍구멍마다 스토리가 있다. 그렇게 해야 또 바람에 허물어지지도 않고 맞아요. 바람 통하는 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돌길이 이렇게 얽어져서 이제 제주도 말로 얼그락달그락 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이 삶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우리 모두 하나의 돌멩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밭담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할까요? 예, 그 제주도의 밭담이 1970년대 80년대에 산업화, 제주화되면서 그리고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 저는 그 육지 출신입니다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아름다움은 제주스러움이거든요. 육지화가 아닙니다. 제주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밭담의 주인은 아직까지는 99%가 아마 개인 소유일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유권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밭담의 아름다움을 소개를 해서 우리 밭 여기다가 하우스 짓고 건물 짓는 것보다는 이 밭담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 이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이 방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김구 판관이 저기 밭담을 쌓게 한 시책을 했으면 지금 우리 지사님이나 제주시장님은 밭담을 온전히 제주돌로만 이렇게 한 밭담을 가진 사람에게 권장하는 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시책을 펼쳐야 됩니다. 밭담 보존 시책을 행정이 이제 펼쳐줘야 된다. 제주다움을 간직하는 길로. 그래서 지금은 밭담을 다 허물고 브로크로 다 만들어버리고 아예 없어버리고 시멘트로 만들어버리고 벽돌로 다 쌓아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제주 밭담의 그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밭주인에게는 1년에 10만 원이라도 줘서 제주의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격려를 해주면 또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문화 자산이고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오는 거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쭉 밭담길을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또 그 밭담길이 못생긴 담길이 어울려서 살아가면은 이런 거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뭘까 삶의 철학이랄까 길의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 밭담길이 주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21세기의 제주도 시책은 김구 판관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변곡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김구 판관의 이야기도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많이 알고 그의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들을 이 공무원들이 꼭 2%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책이 행정이라는 게 위민적으로 봐야지 위에 사람만 쳐다보면서 서울 뭐 이런 위주가 아니라 제주의 향기를 보존하고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제주다운 행정을 펴는 게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도 그리고, 김구 판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1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백성들의 말을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그 마음도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또 제주인들도 그 정신을 이제까지 이어온 거잖아요. 또 이만큼 귀한 유산이 어디 있나 싶기도 하면서 오늘 또 밭담의 가치를 또 새로 새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경관적 가치까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이 네. 밭담이 앞으로도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때로는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길을 찾기도 하죠.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인데 발에 치이는 돌도 민심도 세심하게 살폈던 김구 판관의 이야기 속에 아마 그 해답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제주의 역사 속으로 꾸닥꾸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